안녕하십니까. 박찬웅의 부들부들. 오늘 이 시간은 부동산 투자의 시작 시리즈 말고 재건축 이슈에 대해서 좀 얘기할까 합니다. 요즘에 재건축 규제에 대해서 기사도 많고 정부의 규제가 약발이 들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먼저 얘기하자면 당연히 규제가 강하죠. 당연히 가격이 움직이는 건 정상적이에요. 뭐 안으로 가든 위로 가든 간에. 근데 이제 그게 장기적으로 이게 정말 쭉 가줄 거냐는 얘기인데, 우선 단적으로 쉽게 말하면 이번에 부동산이 이제 많이 오르는 호황일 때 사실은 약간 편승해서 어떤 지역적 힘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오른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은 규제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제가 지금 오늘 따져볼 거는 지역 자체가 강한 다른 힘, 주택 공간의 기본적 기능 말고 다른 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목동 같은 곳이죠. 어떤 이제 지금 이런 지역에 나중에 중장기적 이런 그래프는 어떻게 될 거냐, 아니면 고려할 점이 무엇이냐를 좀 따져보고 싶은데요. 그걸 따져보려면 먼저 이제 부동산 주택 공급의 특성에서 좀 따져볼 게 있습니다. 우선 시간차. 부동산이 보통 이제 사이클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부동산 뭐 주택에서 사이클이 와서 뭐 10년 주기선이 뭐니 뭐.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걸 따져보기에는 제 지식이 부족하니까. 근데 제가 아는 거 딱 하나는 있어요. 정확한 건. 그게 생기는 가장 원초적 이유. 시간차입니다. 수요와 공급에.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보통 주택 수요는 내일 제가 하루 만에 그냥 정책 뭐 국토부 장관이라면 내일 하루 만에 제가 앞으로 주택에 대한 양도세 100%다 없애겠습니다. 아니, 양도세는 개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이러면 순간적으로 그 말 한마디 듣자마자 뭐 상당히 많은 수의 수요층이, 구매층이 빡 생겨납니다. 아주 쉽죠. 근데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뭐 외곽에 지으려고 해도 신도시 하나 만들려면 주택 공급 입주까지는 상당히 심하게는 10년 걸립니다. 짧게는 5, 6년이고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뭐냐면 서울 도심에 수요 있는 곳에 땅이 없습니다. 즉 그 중에서 가장 심하게 오래 걸리는 게 재건축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통해서 주택을 공급해야 되는데 그 수요를 맞추기 힘듭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괴리가 생깁니다. 시간차에. 단순히 말씀드리면 뭐 우리 옛날 많이 배웠죠. 사회 시간에. 농사를 지을 때 한 해 농사 뭐 마늘 가격이 높으니까 다음에 많은 분들이 마늘 농사를 짓죠. 그러다 너무 많은 공급이 일어나니까 폭락이 되죠. 그 다음에 폭락한 다음에 또 폭락하니까 사람들이 안 지으니까 또 다음엔 수요층 대비해서 공급이 적은 거고, 이런 사이클인데 주택은 이게 제일 심합니다. 그래서 세계에 있는 어떤 상품, 주택을 상품으로 봤을 때 어떤 수요와 공급의 시간차를 얘기하자면 물리적 시간이 가장 시간차가 많이 긴 게 이런 부동산, 특히 주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부동산에는 수요의 시간과 공급의 시간이 전혀 달라요. 더군다나 재건축은 이제 그게 제일 심하죠. 그 괴리차가. 더군다나 이제 재건축은 이 구도심이 있을 거라잖아요. 이 구도심이라는 사람이 무슨 소리냐면 일반 택지주구처럼 정부가 시간 예측을 못해요. 조합사업이잖아요. 조합은 합이 맞아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같이 지역이 딱 붙어 있어도 쉽지가 않아요. 서로 붙어 있어도 얘 시간을 서로가 장담을 못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시간차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부가 구도심에서 뭘 풀어줬다. 제가 풀었다 이 말은 필요하니까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고 이유가 그러니까 필요해서. 근데 모든 정책은 이게 꼭 부동산 아니어도 공산품의 수요 공급은 공급이 초과되려고 하면 어떤 금융적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려고 해. 그러면 정부는 조절하게 돼 있죠. 이제 묶는 시기가 와요. 그게 꼭 어떤 투기 바람이 불어서 부동산에 하면 이래서 조절한다는 지금은 있지만 꼭 그거 아니어도 공급이 확 일어나면 이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입주. 말씀드렸듯이 부동산은 입주 때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어떤 물건이든 공급이 많이 될 것 같으면 정부는 묶죠. 제가 이 말씀을 해서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선은 시간차를 강조한 이유는 매도 타임. 부동산이라는 게 팔았을 때 제 손에 주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가서 정부가 이 시장 풀어줬으니까 우리 지역은 좋으니까 무조건 끝까지 내 가격은 계속 올라가. 이거 아니고 분명히 흐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흐름을 정부가 신호를 주는데 정부 신호 아니어도 여러분이 인식할 수 있어요. 수요 공급이 너무 공급이 많은 시점은 당연히 조절이 필요해요. 그래야 어떤 물건이든 부동산 아니고도 조절이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에 이 괴리차를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 더 잡으면 뭐냐면 재건축에서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 정부 규제도 분명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이제 꼭 정부 규제도 있지만 다른 흐름에 의해서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거든요. 특히나 장기적 흐름은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봤을 때 뭐냐면 우선 재건축이 지금 매매 가격 형성이 자세히 보시면 그냥 헌 집이잖아요. 어떤 데는 뭐 좀 평형이 큰 것도 있지만 작은 것도 되게 많거든요. 되게 오래됐어요.
안에 시설 라크도 있고 추워요. 겨울에 중앙난방에. 그게 비쌀 이유는 물론 땅값이고 위치가 있겠죠. 근데 나중에 사실 미래 수요를 갖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재건축이란 거는 사실은 미래 공간, 여기가 저층이지만 나중에 엄청 지었을 때 이렇게 고층이 되고 안에 무슨 시설들, 여러 시설들, 많은 시설일 때 정말 좋다.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미래 공간이 가져갈, 미래 아파트가 갖고 있는 그 프리미엄, 그거를 좀 땡겨오는 거죠. 현재로. 가져와서 그 미래의 이익을 내가 좀 쉐어하겠다는 하면서 그 가격을 배치한 게 현재 재건축 아파트의 프리미엄이에요.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속된 말로 쉽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큰 돈을 가져와서 빌려서 원사업을 하면 이자를 물죠. 똑같습니다. 미래 이득을 가져와서 지금 가격이 형성시켜놨으니까 그에 대한 이자 개념을 생각하면 무언가는 그 사업 구조 안에서 뭔가는 누군가는 그 비용에 대한 이자를 지불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공간 사용자, 결론은 이제 최종 사용자가 떠안는 구조가 이제 재건축, 재개발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러면 딴 것 말고 분명히 미래의 이익을 가져와서 미래 공간 이용자를 따지니까 그럼 미래의 그 수요가 정말 그 가격이 받쳐줬을 때 내가 지금 이걸 당겨서 가져가는 이득이 좀 정당하잖아요. 뭐 아주 정당하면 정당 좀 이상한가 표현이? 그러니까 난 미중에 이게 자리가 워낙 좋으니까 당신들이 마지막 최종 수용자가 사용할 때 그걸 나한테 좀 미리 당겨주라 이거잖아요. 뭐 그렇게 꼭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꼭 그러면 따져봐야죠. 재건축 사업이라는 게 보통 뭐 짧아야 뭐 5, 6년이고 길면 10년 넘어가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 5, 6년 아니 10년 뒤에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이슈 아니면 우리 사회가 아니면 내 나라가 갖고 있는 가장 이 도시 주거에 강한 이슈들은 따져봐야 그때 그 수요자들이 정말 이게 합당한 주택이 될 건지 맞는지 그 강력한 프리미엄이 그걸 커버할 사람이 있는지 이걸 따져봐야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따져봤을 때 뭐죠? 장기적 이슈에선 지금 이제 서울에 따져볼 거는 뭐냐면 이제 뭐 교육이니까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서울의 2010년 유소년, 그러니까 학생들 말이죠. 유소년 인구가 192만이었습니다. 통계청 자료로 보면. 2015년 자료가 120만입니다. 무려 한 70몇 만이 줄었죠. 자, 지금 더 줄었습니다. 자, 그 인구가 아이들이 학생이 될 겁니다. 이게 유소년 인구가 줄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학생이 있는 가구 수가 줄어든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말은 굳이 학교 문제가 없다는 소리는 뭐냐면 이 가구들은 즉 학생이 없는 가구들은 이동이 편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녀 있는 분들. 저도 자녀가 있습니다. 어디 이사가고 이동할 때 가장 먼저일 때 학생 중고생이 있을 때는 뭐죠? 아이 학교가 뭐 1번입니다. 1번 그 이유 불문입니다. 근데 만약 그런 아이 없는 가구라든가 뭐 이런 게 되게 적어요. 그렇다 보면 어떻게 되죠? 생각해보세요. 자연스레요. 아주 자연스레 이 가구들은 학군의 문제가 열거니까 이동이 제한이 편리면서 편해집니다. 근데 그런 가구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이미 많아질 거고 지금 제가 말한 데이터 120만 원 줄었던 그 데이터 아이들이 몇 년 되면 커서 학생이 될 거니까. 이런 데 좀 중요한 이슈가 되거든요. 또 하나 이제 있습니다. 고령화입니다. 이 금융 규제 상황에서 고령화는 왜 어떤 이슈가 되냐면 나이 든 분들이 은행 가면 대출 시에서 고객이 됩니까? 안 됩니다. 집을 살려면 집 가격이 이미 많은 뭐 떨어져도 마찬가지예요. 일부 떨어져도 이미 가격이 비싼데 그걸 받쳐줄 수요층이 되는데 이분들은 소득이 없습니다. 속된 말로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사람 취급을 안 해요. 되게 기분 나쁜 건데 신용도라는 이름에 뭐 소득 기준 여러 기준을 따져가지고 안 해줘요. 이분은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 아이들이 없습니다. 근데 나이 든 은퇴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이런 가구들 특성 고령화 중에서도 굳이 아주 큰 돈이 없는 분 또는 근데 편한 시설을 원하죠. 단지를 다 할 수 있는 거 나이 든 분들이니까 멀리 안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굳이 가운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꼭 거기에 있을 이유가 그러면 나가게 됩니다. 자, 이런 포인트를 생각해 봐야 되고요. 또 하나 생각해 보면 사실 1인 가구가 걱정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서울의 1인 가구 비율이 30%입니다. 2015년. 그 다음에 2인 가구가 약 25%. 둘이 합하면 1인 가구 합해서 약 55%. 2015년 기준입니다. 평균 가구 구성원 수는 2015년 기준 2.4명. 이미 3명 안 되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재건축 사업을 할 때 너무 작게 만들잖아요. 모든 걸 다. 그럼 수익성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쉽지 않습니다. 수익성 떨어집니다. 당연히 뭐 벽 한 칸을 더 둬야 되니까 공사비 자체를 모든 거를. 물론 그렇게 좋은 자리니까 그만큼의 수요가 있겠지.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이가 없는 가구가 많아지고 2명, 3명, 1명이 되면서 고령화가 많아지면 그 수요층이 당연히 꼭 굳이 학교를 이거 아니면 거기 들어갈 이유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10년 뒤에 이슈를 생각하면 그런 것들은 고려해서 제가 무조건 거기 망한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부동산 아시잖아요. 사고 파는 타이밍. 분명히 강한 이슈가 있고 여전히 주택 외에 학군이라든가 다른 문화적 이유가 있는 지역은 힘이 강합니다. 물론 잠깐 떨어질 수도 있고 하지만 다시 또 올라갈 이유도 있고 왜? 우리는 땅 없어요. 서울에 없으니 어떻게든 공급은 거기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파는 타이밍을 생각했을 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장기적 이슈는 국가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인구 감소, 고령화, 양극화. 이거는 우리도 막을 수 없는 흐름이에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는 매도 타이밍을 조절해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영원한 건 없습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우리는 시기적절하게 상품 갈아타고 시기적인 대응을 할 뿐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그래서 지금 당장에 뭐 재건축 규제가 좀 들었네 안 들었네 물론 중요하죠. 재건축 뭐 대출 많이 있는 단지들은 이 금리 인상되면 바로 매물 많이 나오니까 근데 또 아닌 지역들은 강한 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단기적 얘기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재건축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걸 보시고 매도 타임